새벽 3시, 한정욱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처음엔 무엇이 자신을 깨웠는지 알 수 없었다. 귀에 익은 도어락의 삐삐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다. 한 번, 두 번. 정욱은 이불 속에서 몸을 움츠렸다. 세 번째 경고음이 울렸을 때 비로소 깨달았다. 누군가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입력하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정욱은 침대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찾았다.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복도를 향해 걸어가는데 코끝에 낯선 냄새가 스며들었다. 휘발유. 평생을 살아온 이 집에서 한 번도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다. 문틈 아래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정욱은 무릎을 굽혀 몸을 낮췄다. 문틈 사이로 바닥이 보였다. 현관 타일 위로 액체가 번져 있었다. 복도 조명에 반짝이는 그것은 분명 물이 아니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정욱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계단 아래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 목소리 2개. 낮고 차분한 톤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다. 누군가는 시계를 보며 아직이야 라고 말했고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하라고 답했다. 정욱은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침실로 돌아가 창문을 열려던 순간 아래층에서 작은 돌멩이가 유리창을 툭 건드렸다. 정욱은 몸을 낮춰 베란다 쪽을 내다봤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짧게 깜빡였다. 누군가 손짓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1층 세입자 강태호였다. 24, 카페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젊은이. 정욱은 그를 크게 신경 쓴 적이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목소리가 구원처럼 들렸다. 지금 바로 베란다로 나오세요. 휴대폰은 두고요. 휴대폰을 두고 정욱은 혼란스러웠지만 본능이 먼저 반응했다. 휘발유 냄새, 문 앞에 낯선 남자들, 그리고 지금 자신을 부르는 태호의 다급함.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정욱은 서랍에서 지갑만 꺼내 주머니에 넣었다. 베란다 문을 열고 난간을 잡았다. 70이 넘은 몸으로 이걸 넘어야 한다니.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정욱은 이를 악물고 난간 위로 다리를 올렸다. 아래에서 태호가 손을 뻗었다. 천천히요. 제가 받을게요. 정욱은 떨리는 손으로 난간을 넘어섰다. 발끝이 아랫집 난간에 닿는 순간 등 뒤에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정욱은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태호가 그녀의 팔을 잡았고 정욱은 아랫집 베란다로 넘어갈 수 있었다. 숨 참으세요. 태호는 정욱을 베란다 구석으로 끌어당겼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숨을 죽였다. 정욱의 집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방 안을 뒤지고 있었다. 서랍이 열리는 소리, 옷장이 삐걱거리는 소리, 그리고 낮은 목소리. 없어. 벌써 나간 거야. 확인해. 베란다도. 정욱은 태호의 품에 바짝 붙어 숨을 참았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다. 베란다 불빛이 켜졌다. 유리문 너머로 검은 그림자가 지나갔다. 정욱은 눈을 감았다. 몇 초가 지났을까? 불빛이 꺼졌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정욱은 그제야 크게 숨을 내쉬었다. 뒷문으로 나가요. 태호는 정욱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소리를 최소화하며 밖으로 나왔다. 골목 어귀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실내등은 켜져 있었다. 정욱은 숨을 죽이고 차 안을 들여다봤다. 운전석에 앉은 남자의 옆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정욱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들이었다. 이도현. 40살, 부동산 컨설턴트. 정욱이 평생 키운 아들이 지금 이 새벽 낯선 남자들과 함께 자신의 집 앞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며느리 윤서진이 앉아 있었다. 손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봉투 겉면에 적힌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성년후견 개시 신청서. 정욱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태호가 그녀를 부축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제 차로 가요. 두 사람은 골목 뒤편으로 돌아 태호의 경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태호는 정욱을 돌아봤다. 선생님, 설명드릴 게 많아요. 지금은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자신의 집이 보였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평생을 살아온 집. 그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차는 조용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사이드미러 너머로 검은 승합차가 점점 작아졌다. 정옥은 눈을 감았다. 휘발유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 있었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지갑을 만졌다. 그 안에는 남편과 찍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을 막아주셨을까요?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태호의 차는 한밤의 도로를 조용히 달렸다. 정옥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익숙한 거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평생을 살아온 동네였지만 지금은 모든 게 위협처럼 다가왔다. 어디로 가는 거죠?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호는 핸들을 잡은 채 짧게 답했다. 제가 일하는 카페요. 지금은 문 닫았으니까 안전해요. 카페. 정옥은 그 단어를 되뇌었다. 태호가 야간 근무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젊은이가 자신을 구해줬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차는 골목 안쪽 작은 카페 앞에 멈췄다. 간판 불은 꺼져 있었고 유리문 안쪽은 어두웠다. 태호는 정옥을 이끌고 뒷문으로 들어갔다. 창고였다. 커피 원두 자루와 박스들이 쌓여 있고 구석에 낡은 소파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여기 앉으세요. 태호는 소파 위에 담요를 펼쳤다. 정옥은 천천히 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태호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꺼내 건넸다. 일단 마시세요. 설명드릴게요. 정옥은 캔을 받아들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온기가 조금씩 긴장을 풀어줬다. 그녀는 태호를 똑바로 바라봤다.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당신은 어떻게 알았어요? 왜 절 구해준 거죠? 태호는 구석에 놓인 노트북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렸다. 화면이 켜지자 여러 개의 창이 떴다. 지도, 문서, 음성 파일, 사진들. 정옥은 그 화면을 이해할 수 없었다. 선생님, 저는 OSINT 인턴이에요. 오신트?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 쉽게 말하면 공개된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는 일이요. SNS, 뉴스, 공공 데이터, 등기부 같은 거요. 태호는 화면을 정옥 쪽으로 돌렸다. 음성 파일 하나가 보였다. 재생 버튼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다. 9월 28일. 정옥은 그 날짜를 기억했다. 이거 며칠 전에 제 아들한테서 온 전화예요. 맞아요. 근데 이건 진짜 아들 목소리가 아니에요. 정옥은 눈을 크게 떴다. 태호는 파형 분석 화면을 보여줬다. 붉은색과 파란색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이건 딥페이크 합성 음성이에요. 실제 도연 씨 목소리를 녹음해서 AI로 재조합한 거죠. 억양이랑 톤은 비슷하지만 주파수 패턴이 달라요. 여기 이 부분 보세요. 태호는 화면 속 특정 구간을 확대했다. 정옥은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지만 태호의 설명은 계속됐다. 왜 굳이 가짜 음성을 쓸까요? 직접 전화하면 되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선생님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혼란스럽게. 네. 나중에 어머니가 기억을 헷갈려 한다는 증거로 쓰려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들한테 전화 받았다고 하면 아들은 그런 적 없다고 부정할 수 있죠. 그럼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정옥은 숨이 막혔다. 그렇다. 지난주에도 도연이 전화로 이상한 말을 했었다. 엄마, 집 처분하는 거 동의하셨죠? 정옥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도연은 엄마가 잊으신 거예요 라고 답했었다. 그럼 그 전화가 다 가짜였단 말인가요? 최소 세 통은 확인했어요. 태호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전자문서 서명 기록이었다. 정옥의 이름이 여러 번 찍혀 있었지만 그녀는 그 서류들을 본 적도 없었다. 이건 며느리 윤서진 씨가 작성한 계약서들이에요. 전자 서명이 돼 있는데 필적 패턴을 분석해보니까 선생님 서명이 아니에요. 서진 씨가 스캔한 선생님 도장을 합성한 거예요. 화면 속에는 여러 장의 계약서가 나열돼 있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부동산 처분 위임장, 금융자산관리 위임서.
모두 정옥의 이름으로 돼 있었지만 정옥은 단 한 장도 서명한 적이 없었다. 이게 대체 무슨... 정옥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태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선생님, 이건 조직적인 사기예요. 며느리 서진 씨는 요양병원 원무팀장이잖아요. 그 일을 하면서 비슷한 수법을 여러 번 봤을 거예요. 노인 단독주택 소유자를 타깃으로 치매 프레임을 씌우고 강제 의견을 걸어서 재산을 빼내는 거죠. 그럼 도연이도 알고 있었단 말인가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 도연 씨는 부동산 컨설턴트잖아요. 재개발 브로커들이랑 연결돼 있어요. 선생님 집이 있는 지역이 곧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거든요. 집값이 오르기 전에 헐값에 넘기려는 거예요. 정옥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며느리도 아들도 모두 자신을 배신한 거였다. 단순히 집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신까지 의심받게 만들려 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왜 이런 짓을... 태호는 조용히 기다렸다. 정옥이 울음을 삼킬 때까지. 그리고 다시 화면을 넘겼다. 서진 씨 명의로 된 채무 기록이 있어요. 은행 대출 3억, 사채 1억 5천, 총 4억 5천만 원, 이자만 매달 600만 원이 넘어요. 숫자가 정옥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4억 5천만 원. 그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집을 노린 거였다. 선생님 집 시세가 지금 6억 정도 되죠. 재개발 확정되면 10억도 넘어요. 서진 씨 입장에선 꼭 필요한 돈이었던 거예요. 정옥은 고개를 떨궜다. 며칠 전 서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어머님, 이제 집도 너무 크시고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요양원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때는 며느리가 자신을 걱정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걱정이 아니라 계산이었다. 그럼 오늘 밤에 그 사람들이 집에 들어온 건... 방화 준비였어요. 선생님이 잠든 사이 사고로 위장하려던 거예요. 그 전에 강제 후견 신청을 해서 선생님을 법적으로 무력화시키고 만약 선생님이 저항하면 사고로 처리할 계획이었던 거죠. 정옥은 온몸이 떨렸다. 휘발유 냄새, 문틈의 액체, 계단 아래 속삭이던 목소리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알았죠? 왜 절 도와주는 거예요? 태호는 잠시 망설였다. 제가 분석하던 사건 중 하나가 선생님 집이었어요. 우연히 발견한 건데 패턴이 너무 명확해서 확신했죠. 그래서 오늘 밤 감시하고 있었어요. 정옥은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식어버린 커피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그녀는 태호를 바라봤다. 24, 자신의 손잡벌 되는 이 젊은이가 지금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태호는 노트북을 덮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해요. 지금 가진 것만으론 부족해요. 현장에서 잡아야 확실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웠지만 이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싸워야 했다. 자신의 집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존엄을 지켜야 했다. 도와주세요. 정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용기 내주셔야 해요.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새벽 5시, 카페 창고는 고요했다. 정옥은 소파에 몸을 기댄 채 잠들지 못하고 있었다. 태호는 노트북 앞에서 계속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다. 키보드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규칙적으로 울렸다. 잠 안 주무세요? 정옥이 물었다. 태호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답했다. 못 자요. 정리해야 할 게 많아서요. 뭘 그렇게 보는 거예요?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노트북을 정옥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지도가 떠 있었다. 정옥이 사는 동네가 빨간색 점들로 표시돼 있었다. 이거 최근 3년간 이 지역에서 강제 후견 신청이 접수된 집들이에요. 빨간 점이 22개였다. 정옥은 숨을 들이켰다. 이렇게 많아요? 네. 그중 18건이 70대 이상 단독주택 소유자예요. 모두 자녀나 친족이 신청했고 신청 후 평균 6개월 안에 집이 매각됐어요. 태호는 화면을 넘겼다. 부동산 거래 내역이 나타났다. 매수인은 대부분 같은 법인이에요. 미래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는 최만식, 53세,
재개발 브로커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정옥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하지만 태호의 설명은 계속됐다. 이 사람은 SNS를 자주 써요.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들을 분석했더니 특정 지역 식당이나 부동산 중개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 많더라고요. 시간대를 보니까 매달 첫째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같은 장소에서 모임을 가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증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가 있다는 거죠. 태호는 다른 파일을 열었다. 입찰 공고문이었다. 재개발 예정구역 토지 매입 홍보예요. 선생님 집이 있는 지역이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이에요. 지금 집값은 6억이지만 재개발 확정되면 최소 10억은 넘어요. 브로커들은 그 전에 최대한 싸게 매집하려고 해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의 집은 단순히 집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몇 억짜리 상품이었던 것이다. 그럼 이 모든 게 계획된 거였군요. 네, 서진 씨 빚도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서진 씨가 빌린 사채 업체도 최만식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정옥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덫에 걸린 거였다. 빚을 갚으려면 집을 내놓아야 하고 집을 빼앗으려면 시어머니를 제거해야 했다. 모든 게 설계된 함정이었다. 그럼 도연이도 아들 도현 씨는 부동산 컨설턴트잖아요. 아마 최만식한테 제안을 받았을 거예요. 어머니 집 처분하면 수수료 챙겨드리죠. 같은 식으로요. 처음엔 단순히 돈 때문에 시작했겠지만 점점 깊이 들어간 거예요. 정옥은 눈을 감았다. 아들이 돈 때문에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다. 평생을 키우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그 아이가 이제는 어머니를 처분 대상으로 본다니. 증거는 충분한가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정황 증거만 있어요. 딥페이크 음성, 위조 서명, 브로커 연결고리. 하지만 법정에서 쓰려면 결정적 증거가 필요해요. 현장에서 범행을 입증해야 해요. 그때 창고 문이 열렸다. 정옥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다.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다. 놀라셨죠? 박민재 순경이에요. 제 선배예요. 태호가 소개했다. 민재는 정옥에게 고개를 숙였다. 처음 뵙겠습니다. 태호한테 상황 들었어요. 민재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다. 일단 피해 신고부터 접수하셔야 해요. 주거 침입, 방화 예비, 문서 위조. 일단 이 세 가지는 확실해요. 그럼 지금 당장 체포할 수 있나요? 정옥이 물었다. 민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증거가 약해요. 지금 가진 걸로는 영장이 안 나와요. 딥페이크 음성은 분석이 필요하고 위조 서명도 감정이 들어가야 해요. 방화 예비는 현장을 잡아야 입증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민재는 태호를 쳐다봤다. 태호가 말했다. 함정 수사요. 선생님이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정옥은 눈을 크게 떴다. 집으로? 그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더 확실해요.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그쪽에서 다시 움직일 거예요. 이번엔 더 급하게요. 우리가 모든 걸 녹화하고 녹취하면서 증거를 확보하는 거죠.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민재가 끼어들었다. 물론 위험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현행범으로 잡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빠져나가요. 변호사 대동하고 오해입니다. 어머니 걱정해서 그런 겁니다. 이러면서요. 정옥은 손을 꽉 쥐었다. 떨렸다.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솟았다. 며느리와 아들이 그리고 낯선 브로커들이 자신을 우습게 본 것이다. 늙었으니까, 약하니까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제가 미끼가 되는 거군요.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생님이 용기를 내주셔야 해요. 저희가 최대한 보호할게요. 집 안 곳곳에 카메라 설치하고 도어벨에 녹화 장치 달고 선생님 몸에도 소형 녹음기 부착할 거예요. 경찰도 대기시킬게요. 민재가 덧붙였다. 만약 위험해지면 바로 들어갈게요. 선생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정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좋아요.
할게요. 태호와 민재는 서로를 쳐다봤다. 정옥은 계속 말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면 그 방법밖에 없겠죠. 평생을 살아온 집인데 이렇게 쉽게 넘겨줄 순 없어요. 그리고 정옥은 눈물을 삼켰다. 아들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 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끝까지요. 태호는 노트북을 덮었다. 내일부터 준비할게요. 카메라 설치하고, 동선 짜고, 경찰 배치하고, 선생님은 평소처럼 행동하시면 돼요. 언제쯤 될까요? 사흘 후요. 그때쯤이면 모든 준비가 끝날 거예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그 사흘 동안 자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 두려움을 삼키고 용기를 모으고 마지막 싸움을 준비해야 했다. 민재가 일어서며 말했다. 선생님, 이거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세요. 모든 걸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작은 변화라도요. 알겠어요. 정옥은 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제는 싸울 준비가 된 것이다. 태호는 담요를 건네며 말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정옥은 담요를 받아들고 소파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계획이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가고 평소처럼 행동하고 증거를 모으고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 그 모든 과정이 두렵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아침이었다. 사흘이 지났다. 정옥은 집 앞 골목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켰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무겁게 느껴졌다. 아니, 무거운 건 장바구니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태호가 옆에서 속삭였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태호는 그녀의 옷깃을 살짝 당겨 확인했다. 작은 단추형 녹음기가 블라우스 안쪽에 붙어 있었다. 이거 절대 만지지 마세요. 계속 녹음되고 있어요. 알아요. 도어벨 카메라도 작동 중이고, 거실이랑 주방에 카메라 3대 설치했어요. 선생님이 어디 계시든 화면에 다 보여요. 정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버튼을 꺼내 보여줬다. 이건 비상신호예요. 위험하면 이거 누르세요. 3초 안에 경찰이 들어가요. 정옥은 버튼을 받아 손에 쥐었다. 작고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이었지만 이게 자신의 생명줄이었다. 민재 선배랑 경찰 2분이 옆 건물 옥상에서 대기 중이에요. 저는 1층 제 집에서 모니터링 할게요. 고마워요. 태호 씨,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선생님, 무리하지 마세요. 증거 확보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안전이 더 중요해요. 정옥은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 와서 무서워할 순 없죠. 이미 시작했으니까요. 그녀는 골목을 걸어 집 앞에 섰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사흘 전 이 문 앞에서 휘발유 냄새를 맡았던 기억이 생생했다. 정옥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집 안은 조용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다. 하지만 정옥은 알고 있었다. 이 고요함 속에 얼마나 많은 아기가 숨어 있는지.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갔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려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심장이 쿵 떨어졌다. 정옥은 일어나 문을 열었다. 어머니, 서진이었다. 며느리는 놀란 얼굴로 정옥을 껴안았다. 어디 계셨어요?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정옥은 서진의 품에 안긴 채 표정을 읽으려 했다. 걱정? 진심일까? 연기일까? 서진은 정옥을 놓고 안으로 들어왔다. 뒤따라 도연도 나타났다. 엄마,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친구 집에 있었어. 정옥은 태호가 짜준 대본대로 답했다. 친구 집이요. 누구요? 옛날 라디오 작가 동기. 부산에 사는 친구. 갑자기 보고 싶어서 다녀왔어. 서진과 도연은 서로를 쳐다봤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미리 말씀하시지.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씩 차가워졌다. 정옥은 태연하게 소파에 앉았다.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더라고.
미안해. 도연이 다가와 앉았다.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약속 잊으셨잖아요. 그랬나? 네? 병원 가기로 했는데 안 오셨어요. 정옥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른 척해야 했다. 그랬구나. 미안해. 서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어머님, 이거 좀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받아보시라고 했어요. 서류에는 성년후견 개시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다. 정옥은 속으로 숨을 삼켰다. 저게 바로 자신을 법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서류였다. 이게 뭔데? 어머님, 건강 상태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혼자 계시기 힘드시잖아요. 이거 작성하시면 저희가 법적으로 어머님 돕는 거예요. 도움. 정옥은 서류를 내려다봤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다. 이거 꼭 해야 돼. 도연이 끼어들었다. 엄마 안전을 위해서예요. 저희가 엄마 재산도 관리해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요. 재산 관리.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다. 정옥은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는 척했다. 블라우스 안쪽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을 것이다. 서명하면 되는 거야? 서진이 얼른 펜을 내밀었다. 네, 여기랑 여기요. 정옥은 펜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서명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급해? 천천히 생각해 보면 안 돼. 서진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님,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그냥 간단한 절차예요. 간단하면 나중에 해도 되잖아.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저희가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믿으세요? 정옥은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목소리를 낮췄다. 도연아, 너 정말 나 걱정해서 이러는 거 맞아?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진이 급히 끼어들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정옥은 펜을 내려놨다. 오늘은 피곤해. 다음에 얘기하자. 서진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도연도 입술을 깨물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알겠어요.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서진은 서류를 챙겨 넣었다. 그리고 정욱의 핸드폰을 가리켰다. 근데 어머님, 핸드폰 충전 좀 해두세요. 연락이 안 되면 저희가 걱정돼요. 그럴게. 서진이 손을 뻗어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제가 충전기 꽂아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정욱은 핸드폰을 빼앗듯 받았다. 서진은 잠시 정욱을 쳐다보다가 돌아섰다. 그럼 내일 뵐게요. 두 사람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정욱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내쉬었다. 온몸에 땀이 흘렀다. 30분 후 현관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정욱은 창문 틈으로 내다봤다. 낯선 남자 둘이 집 주변을 돌고 있었다. 한 명은 카메라로 집 구조를 찍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줄자로 뭔가를 재고 있었다. 정욱은 숨을 죽였다. 저 사람들이 브로커 조직일 것이다. 방화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다. 남자들은 현관문 앞에서 멈췄다. 한 명이 속삭였다. 창문 2개, 출입구 하나. 막기 쉽네. 싱크대 밑에 휘발유 2통이면 충분해. 정욱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귀로 직접 듣는 그 계획이 너무도 생생했다. 남자들은 5분 정도 더 주변을 살피다가 사라졌다. 정욱은 그제야 주저앉았다. 손이 덜덜 떨렸다. 핸드폰이 울렸다. 태우였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다 녹화됐어요. 응, 괜찮아요. 브로커들도 왔죠? 저희 다 봤어요. 얼굴도 확인됐어요. 최만식 조직 맞아요. 정욱은 눈물을 삼켰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해요? 조금만 더요. 결정적인 순간만 잡으면 돼요. 내일이나 모레쯤 다시 움직일 거예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었다. 정욱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높아진 목소리, 브로커들의 속삭임, 모든 게 현실이었다. 정욱은 손에 쥔 비상 버튼을 만졌다. 작고 차가운 그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내일이 오면 또 싸워야 했다. 다음 날 밤 10시. 정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화면은 보이지 않았다. 귀만 열려 있었다. 모든 소리를 듣기 위해 현관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정옥은 숨을 죽였다. 도어벨이 울렸다. 엄마, 저예요. 도연의 목소리였다. 정옥은 천천히 일어나 문을 열었다. 도연 뒤에 서진이 있었고 그 뒤로 낯선 남자 둘이 더 서 있었다. 어제 집 주변을 돌던 그 브로커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누구야? 정옥이 물었다. 서진이 웃으며 답했다. 아, 요양원 상담사분들이에요. 어머님 모시고 갈 준비 좀 도와주시려고요. 요양원. 나 안 간다고 했잖아. 도연이 정옥의 팔을 잡았다. 엄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봤어요. 좋은 데예요. 정옥은 팔을 빼려 했지만 도연의 힘이 셌다. 남자 둘이 안으로 들어왔다. 한 명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우리 잠깐 둘러봐도 될까요? 남자가 물었다. 정옥은 고개를 저었지만 이미 남자들은 집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한 명은 부엌으로, 한 명은 침실로 향했다. 정옥은 블라우스 안쪽 녹음기를 의식했다. 지금 이 순간도 모든 게 녹음되고 있을 것이다. 태우가 듣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됐다. 부엌으로 간 남자가 싱크대 문을 열었다.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다. 정옥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다. 녹색 플라스틱 통, 휘발유통이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서진이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다. 어머님, 긴장하지 마세요. 금방 끝나요. 서진의 손이 차가웠다. 아니, 뜨거웠다. 정옥은 구분할 수 없었다. 온몸이 떨렸다. 침실로 간 남자는 창문을 확인하고 베란다 문을 열어봤다. 그리고 작은 노트에 뭔가를 적었다. 정옥은 그 모습을 지켜봤다. 저 남자가 자신의 집을 작업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게 너무도 명확했다. 10분 후 남자들은 거실로 돌아왔다. 한 명이 도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신호였다. 도연은 정옥을 일으켜 세웠다. 엄마, 우리 잠깐 산책할까요? 산책. 지금. 네, 바람 좀 쐬고 와요. 정옥은 거부하려 했지만 도연의 소나기가 더 세게 조여왔다. 서진이 정옥의 가디건을 가져다 입혔다. 어머님, 밖에 쌀쌀해요. 이거 입으세요. 정옥은 팔을 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서진은 재빠르게 가디건을 입히고 단추까지 채웠다. 그 순간 정옥은 깨달았다. 블라우스 안쪽 녹음기가 가디건에 가려졌다. 소리가 제대로 녹음될까? 나 안 나갈래. 정옥이 버텼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엄마, 왜 이러세요? 그냥 산책 좀 하자는 건데. 싫어. 피곤해. 남자 하나가 다가왔다. 목소리가 낮았다. 어르신, 협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누구세요? 당신은? 내 집에서 나가요. 정옥이 소리쳤다. 남자는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곧 어르신 집이 아니게 될 텐데요. 그 순간 도연이 끼어들었다. 엄마, 그냥 20분만 나갔다 와요. 제발. 정옥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서 간절함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보이는 건 조급함 뿐이었다. 아들은 어머니가 빨리 나가주길 바라고 있었다. 왜 그렇게 나가고 싶어 하니? 정옥이 물었다.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진이 대신 답했다. 어머님, 그냥 좀 나가 계세요. 우리가 정리할 게 있어요. 정리. 뭘 정리하는데? 어머님은 몰라도 돼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정옥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사람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자신을 내보내고 집에 불을 지르고 사고로 위장할 계획. 정옥은 주머니 속 비상 버튼을 만졌다. 지금 눌러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까? 태호는 결정적인 순간을 잡으라고 했다. 지금이 그 순간일까? 도연이 정옥의 팔을 잡아 끌었다. 엄마, 나가요. 안 나가. 정옥은 소파 팔걸이를 붙잡았다.
도연이 힘을 줘서 잡아당겼다. 정욱은 버텼다. 하지만 70이 넘은 몸으로 30살 아들을 당해낼 순 없었다. 도현아. 엄마 손 놔. 엄마, 제발 말 좀 들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욱은 그 목소리에서 분노를 느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화를 내고 있었다. 그때 남자 하나가 부엌에서 소리쳤다. 형님, 시간 없어요. 그냥 진행하죠. 도연은 정욱을 놓았다. 정욱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도연이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다. 엄마, 잠깐 외출한 사이 사고가 난 걸로 하면 돼요. 그게 나아요. 정욱은 숨이 멎었다. 외출한 사이 사고.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았다. 아들은 어머니를 집에 가둔 채 불을 지를 생각이었다. 도현아. 너 진짜로. 정욱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고개를 돌렸다.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는 듯. 미안해요. 엄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서진이 정욱의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이것도 가져가야죠. 나중에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남자들은 부엌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싱크대 문을 열고 휘발유통 뚜껑을 땄다. 톡 하는 소리와 함께 시큼한 냄새가 퍼졌다. 정욱은 그 냄새에 기억이 되살아났다. 사흘 전 밤, 문틈으로 스며들던 그 냄새. 남자 하나가 수건을 물에 적셔 길게 늘어뜨렸다. 싱크대에서 거실까지 심지를 만드는 것이었다. 정욱은 손을 떨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비상 버튼을 만졌다. 차가운 플라스틱이 손가락 끝에 닿았다. 남자가 라이터를 꺼냈다. 준비됐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현관문을 열었다. 도연이 정욱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엄마, 다음 생에선 더 잘할게요. 정욱은 눈물이 흘렀다. 그 말이 마지막 인사였다. 아들은 진짜로 어머니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남자가 라이터를 켰다. 작은 불꽃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수건 끝에 불꽃이 가까워졌다. 정욱은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파란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이쳤다.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다. 경찰이다. 다들 움직이지 마. 박민재와 경찰 3명이 들이닥쳤다. 남자들은 라이터를 떨어뜨렸다. 도연과 서진은 얼어붙었다. 정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끝났다. 이제 끝났다. 정욱은 소파에 주저앉아 경찰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현실 같지 않았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다들 손 머리 위로. 박민재의 목소리가 울렸다. 브로커 2명은 즉시 손을 들었다. 하지만 도연과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이게 무슨...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는 도연에게 다가가 수갑을 꺼냈다. 이도현, 윤서진, 당신들은 존속살해 미수, 방화 미수, 문서 위조, 강요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 살인? 우리가 언제? 서진이 소리쳤다. 민재는 부엌을 가리켰다. 저 휘발유통 뭡니까? 저 젖은 수건은요? 라이터는요? 경찰 1명이 증거 봉투를 들고 왔다. 휘발유통, 라이터, 젖은 수건이 투명 봉투 안에 담겨 있었다.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도연이 변명했다. 민재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다. CCTV 다 찍혔어요. 당신들이 브로커 데리고 들어오는 것, 휘발유통 싱크대에 넣는 것, 라이터 꺼내는 것, 전부요. 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도연은 입술을 떨었다. 엄마, 우리 엄마 지키려던 거예요. 엄마가 위험해서. 정욱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다. 도연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지키려던 거라고? 민재가 비웃듯 말했다. 그래서 휘발유 뿌리고 불 치려던 거예요? 그게 보호예요. 아니, 우리는 정말... 닥치세요. 민재는 도연에게 수갑을 채웠다. 찰칵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도연은 더 이상 항변하지 못했다. 서진은 가방을 움켜쥐려 했다. 하지만 경찰이 재빨리 가방을 빼앗았다. 가방 안에서 작은 병 하나가 나왔다. 갈색 유리병. 라벨엔 홍삼 음료라고 적혀 있었다. 민재가 병을 들어 흔들었다. 이게 뭡니까? 그냥 홍삼이에요.
어머님, 드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요? 그럼 감정 좀 해볼까요? 민재는 병을 증거 봉투에 넣었다. 서진의 손이 떨렸다. 태호가 밖에서 들어왔다. 손에 노트북을 들고 있었다. 그는 정욱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태호는 노트북을 열어 민재에게 보여줬다. 녹음 파일이에요. 전부 다 녹음됐어요. 민재는 이어폰을 꽂고 파일을 재생했다. 도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잠깐 외출한 사이 사고가 난 걸로 하면 돼요. 다음 생에선 더 잘할게요. 민재는 이어폰을 빼고 도연을 쳐다봤다. 이것도 어머니 지키려던 말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떨궜다. 대답하지 못했다. 브로커 2명도 수갑이 채워졌다. 한 명이 소리쳤다.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최만식이 시킨 거라고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최만식도 이미 체포됐어요. 당신들 오기 전에 사무실에서 살았어요. 브로커들은 서로를 쳐다봤다. 끝났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다. 경찰들은 집 안을 샅샅이 뒤졌다. 싱크대 밑, 베란다, 침실, 모든 곳에서 증거를 수집했다. 태호가 설치한 피놀 카메라도 회수됐다. 작은 렌즈 3개가 증거 봉투에 담겼다. 민재는 정욱에게 다가와 앉았다. 선생님, 진술 좀 해주셔야 해요. 지금은 힘드시겠지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정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전화도 이상하고, 며느리 태도도 이상하고, 정욱은 차근차근 설명했다. 딥페이크 전화, 위조 서류, 오늘 밤의 위협. 모든 걸 말하는 동안 도연과 서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정욱이 말을 마치자 민재는 기록을 정리했다. 충분해요. 이 정도면 기소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정욱은 도연을 바라봤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구속영장 청구할 거예요. 증거도 명확하고 현행범이니까 영장 나올 겁니다. 정욱은 눈을 감았다. 아들이 감옥에 간다. 그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맞다는 것도 알았다. 아들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경찰들은 도연, 서진, 브로커 2명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도연이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정욱을 돌아보았다. 엄마, 미안해요. 정욱은 대답하지 않았다. 도연은 고개를 떨구고 밖으로 나갔다. 서진은 끝까지 항변했다. 어머님, 오해예요. 우리 진짜 어머님 위해서 한 거예요. 하지만 경찰은 그녀를 끌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혔다. 집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정욱은 소파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태호는 조용히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옆에 있어줬다. 한참 후 정욱은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고마워요. 태호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선생님이 용기 내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태호는 물 한 잔을 따라 건넸다. 정욱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민재가 다시 들어왔다. 선생님, 오늘 밤은 여기 계셔도 괜찮으세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정욱은 집 안을 둘러봤다. 휘발유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다. 바닥엔 젖은 수건 자국이 있었다. 싱크대 문은 열려 있었다. 여기 있을게요. 내 집이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올게요. 추가 진술 받아야 해서요. 네, 경찰들이 모두 나갔다. 태호도 일어섰다. 저도 내려갈게요.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태호가 나가고 정욱은 혼자 남았다. 고요했다. 너무 고요했다. 며칠 동안 긴장 속에서 살았던 그녀에게 이 고요함은 낯설었다. 정욱은 창문을 열었다. 찬 바람이 들어왔다. 휘발유 냄새를 밀어냈다.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져 갔다. 파란 불빛이 골목을 벗어났다. 정욱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다.
끝났어. 정옥은 혼잣말을 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 때문이었다. 그녀는 살아남았다. 싸웠고 이겼다. 이제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일주일 후 경찰서 조사실. 도연이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서진도 보였다. 별도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민재가 파일을 펼쳤다. 이도현 씨,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머니 한정옥 씨에게 강제 후견 신청을 하려던 이유가 뭡니까? 도연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를 지키려고 했어요. 지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판단력도. 민재가 서류를 내밀었다. 그럼 이건 뭡니까? 딥페이크 음성 파일 주문 내역이에요. 당신 명의 카드로 결제를 써요. 9월 15일.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어머니 기억력 떨어진다면서 왜 가짜 음성을 만들어서 전화했어요? 진짜 기억력 문제가 있으면 그냥 직접 전화하면 되잖아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태호가 옆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추가 증거 있어요. 화면에는 채팅 기록이 떠 있었다. 도연과 최만식의 대화였다. 어머니 집 처분 확정되면 수수료 3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후견 신청 서류 먼저 진행하세요. 그 다음 단계 알려드릴게요. 민재는 화면을 도연에게 돌렸다. 이것도 어머니 지키려던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누구한테요? 어머니한테요? 저한테요?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민재는 서진의 조사 기록을 꺼냈다. 윤서진 씨는 사채 빚 4억 5천만 원이 있었어요. 최만식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빌렸죠. 이자만 월 600만 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건 제가 몰랐어요. 몰랐어요? 부인이 4억 넘는 빚을 지고 있는데 몰랐다고요?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알았어요. 알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집을 노린 거예요? 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자백이었다. 민재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엄마, 잠깐 외출한 사이 사고가 난 걸로 하면 돼요. 도연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렸다. 도연은 고개를 더욱 숙였다. 이건 살인 미수예요. 알고 있죠? 네? 민재는 파일을 덮었다. 추가로 홍삼 음료 감정 결과 나왔어요. 졸피뎀 성분 검출했어요. 수면제죠. 치사량은 아니지만 의식을 잃게 만들 정도는 돼요. 도연은 눈을 감았다. 옆 유리창 너머에서 서진이 소리쳤다. 그건 제가 넣은 거예요. 도연이는 몰랐어요. 민재는 서진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공범이에요. 알았든 몰랐든 같이 계획했으니까요. 정욱은 조사실 박복도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수갑 찬 손, 숙인 고개, 흐르는 눈물. 정욱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다.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럴 수 있을까? 태호가 옆에 섰다. 선생님, 힘드시죠? 응. 정욱은 짧게 답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다. 검사 측에서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내일 영장실질 심사 있어요. 그럼 감옥에 가는 거야? 증거가 명확하니까 영장 나올 거예요. 정욱은 눈을 감았다. 아들이 감옥에 간다. 평생 키운 아들이. 민재가 조사실 문을 열고 나왔다. 선생님, 보호명령 신청하셔야 해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보호명령. 가해자가 선생님께 접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출소 후에도요. 정욱은 고개를 끄덕였다. 신청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연 씨가 선생님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요. 정욱은 조사실 안을 쳐다봤다. 도연이 이쪽을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다. 안 만날래요. 정욱은 고개를 돌렸다.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민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후 법원. 정욱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판사 앞에서 선서를 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겠습니다. 검사가 질문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욱은 천천히 말했다. 제 아들이에요. 평생 키웠어요. 하지만 아들이라 해도
잘못은 잘못이에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서진의 어머니였다. 저를 죽이려 했어요. 집에 불 지르고 사고로 위장하려 했어요. 그게 가족이 할 짓인가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더 이상 속지 않겠어요. 제 삶은 제가 지킬 거예요. 판사는 기록을 적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도했지만 정옥의 증언은 흔들리지 않았다. 2달 후 선고 공판. 정옥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태호가 옆에 있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 이도현, 존속살해 예비 및방화 예비죄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윤서진, 동일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최만식 외인, 특수사기 및방화 예비 공동정범으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끝났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서진은 울었다. 하지만 정옥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도연이 호송되어 가는 모습이 보였다. 정옥은 걸음을 멈췄다. 도연도 뒤를 돌아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도연의 입술이 움직였다. 미안해요. 정옥은 고개를 돌렸다.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걸어 나갔다. 밖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정옥은 계단 위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태호가 물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 괜찮을 거야. 그녀는 계단을 내려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웠지만 단단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배신. 그 문장의 끝에 정옥은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는 새로운 문장을 쓸 차례였다. 석 달 후, 정옥은 작은 녹음실에 앉아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녹음실이 아니라 카페 창고였다. 태호가 방음제를 붙이고 마이크를 설치해 줬다. 책상 위에는 낡은 마이크 하나와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선생님, 준비되셨어요? 태호가 헤드폰을 건넸다. 정옥은 헤드폰을 쓰고 마이크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마지막으로 마이크 앞에 앉은 게 언제였던가. 30년 전. 아니, 그보다 더 오래됐을 것이다. 긴장되네. 천천히 하시면 돼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편집할 수 있으니까요.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태호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3, 2, 1점 녹음 시작합니다. 빨간 불이 켜졌다. 정옥은 원고를 내려다봤다. 하지만 원고를 읽지 않기로 했다. 그냥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기로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옥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정옥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다. 72살입니다. 혼자 살고 있어요. 평생을 라디오 작가로 일했습니다. 그러다 은퇴했고 조용히 살고 있었죠. 그런데 석 달 전 제 삶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냈다. 새벽에 맡았던 휘발유 냄새, 도어락을 조작하던 소리, 베란다를 타고 탈출했던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승합차에 앉아있던 장면.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옥은 잠시 멈췄다. 눈물을 참았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인데.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딥페이크 음성, 위조 서류, 방화 계획, 모든 게 치밀하게 짜여 있었어요. 정옥은 사건의 전말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태호의 도움, 경찰의 개입, 함정 수사, 그리고 체포, 재판과 선고까지. 아들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5년형을 받았어요. 며느리는 4년이고요. 정옥은 잠시 말을 멈췄다. 마이크 너머로 태호가 보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어서입니다. 이런 일이 저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정옥은 목소리를 높였다. 요즘 시니어를 노린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을 사칭하거나 가족이 직접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아요. 강제 후견, 재산 탈취, 보이스피싱.
수법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정욱은 준비해온 자료를 읽었다. 태호가 정리해준 통계였다. 작년 한 해 동안 70대 이상 노인 대상 범죄가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그중 가족에 의한 범죄가 40%를 차지해요.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정욱은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여러분, 우리는 약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력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싸울 수 있어요.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상한 전화가 오면 의심하세요. 가족이라도 서류에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면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경찰이든 변호사든 복지사든요. 정욱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저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태호 씨 같은 젊은이들도 있고 박민재 순경님 같은 경찰도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욱은 원고를 덮었다. 이제 마지막 멘트만 남았다. 이 방송의 이름은 정옥의 밤편지입니다.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범죄 예방 정보도 드리고 여러분의 사연도 들려드릴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방송으로 연락 주세요. 정욱은 마이크를 바라봤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이든 목소리로도 내 삶은 내가 씁니다. 여러분도 결코 약자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우리에겐 아직 목소리가 있습니다. 정욱은 마이크에서 조금 떨어졌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한정옥이었습니다. 빨간 불이 꺼졌다. 녹음이 끝났다. 태호가 박수를 쳤다. 완벽했어요, 선생님. 정욱은 헤드폰을 벗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 때문이었다. 정말 괜찮았어? 네, 진짜 좋았어요. 이거 업로드하면 반응 엄청 올 거예요. 민재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 커피를 들고 있었다. 다 들었어요. 정말 좋았어요. 고마워요. 민재 씨, 정욱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일주일 후 첫 에피소드가 업로드됐다. 조회수는 천천히 올라갔다. 100, 500, 1000점 그리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한테 이 방송 들려드렸어요. 많이 도움됐대요. 70대 아빠가 요즘 이 방송만 기다리세요. 정욱은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다. 눈물이 났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 때문이었다. 한 달 후 정욱의 밤편지는 시니어 팟캐스트 1위에 올랐다. 정욱은 매주 수요일 밤 마이크 앞에 앉았다. 범죄 예방 정보를 나누고 청취자들의 사연을 읽어줬다. 때로는 전문가를 초대해 상담도 진행했다. 정욱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목소리로 세상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밤 녹음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욱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정욱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나 이제 괜찮아요. 다시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었다. 정욱은 웃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갔다.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다. 나이 든 목소리로 세상을 바꿔가는 삶.